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어느새 날씨도 풀리고 봄바람이 부니 10년 전 저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전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전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릴 적 헤어지셔서 전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시면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 기억 속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어린 제 앞에서도 아버지가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아버지를 발로 차고는 하셨거든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 하는 짓이 철딱서니가 없어 보였는데 당연히 할아버지 눈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어이구,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부실해서 어디다가 쓴대.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할아버지인 아버지만 보시면 항상 신통치 않다면서 혀를 찼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진 그런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아버진 할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슬슬 일하는 척을 하다가 오후만 되면 어디로 도망가서 동네 친구들이랑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저런 한심한 놈의 새끼. 지 새끼 걷어먹일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저렇게 목구멍에 술만 쳐놓고 다니지.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좀 잘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고 배운 게 없이 컸는데 저라고 제 자식한테 잘하겠어요? 뭐야?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이 집안 장남이냐? 낮엔 할아버지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던 아버진 술만 먹고 들어오면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질려서 나중엔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였죠. 아버진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먹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맞아도 술 먹는 건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아버진 차라리 양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버진 더 망나니가 됐어요. 할아버지 장례가 끝난 순간부터 아버진 딱 농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일하러 안 나가냐고 다그치면 아버진 농사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면서 앞으로는 저 밭을 팔아서 일 안 하고 땅 판 돈으로 먹고 살겠다고 했죠.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인상을 구기며 혀를 찼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처럼요. 저 땅 팔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아. 농사가 힘들어서 안 할 거면 나가서 일자리라도 구해야지. 옆에 내가 뭘 한다고 떠들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아버지 땅 옆으로 도로가 들어온단 말이 있어. 잠깐 기다려. 내가 아주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틀렸어요. 도로가 들어오긴커녕 생각처럼 땅이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땅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술만 먹고 다니기 바빴거든요. 어머니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세 식구 굶어 죽겠다 싶으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부부싸움이었어요. 농사를 못하겠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덕에 먹고 살았으면 지금부턴 네가 나가서 벌어와도 되는 거잖아. 아이고, 이 여편 내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디 남편 앞에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아버진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험악하게 굴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당한 걸 똑같이 어머니에게 하더라고요.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는 건 일상이고 언제부턴 어머니를 자꾸만 발로 찼죠.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더니 어머니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인 저에게도 남긴 편지 한 통이 없었어요. 전 아버지에게 어머니 어디 갔냐고 다급하게 물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그 옆에 내 이제 네 엄마 아니야. 너나 나나 다 싫다고 나랑 헤어지고 도망갔으니까 이제 그 옆에 내랑 우린 남남이야. 그러니까 너도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저에게 일절 말을 안 해줘서 몰랐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진작 이혼하고
그날 아침에 짐을 싸 나간 거랍니다. 저에게 언절조차 주지 않았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전 혼자 방 안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정말로 저까지 버리고 어머니가 가버릴 줄 몰랐어요. 일주일은 어머니가 떠나서 슬펐고 그 다음 주부턴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본인도 싫은 남편을 자식인 나에게 떠넘기고 본인만 살 길 찾아 나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고 서럽고 아팠어요. 어머니가 떠나자 아버진 더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딜 갔는지 집에 없었고 저녁이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잠만 잤어요. 전 11살 때부터 혼자 일어나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겪을 일 없는 일을 그 어린 나이에 겪고 나니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들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다던데 전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절 낳아준 부모마저 제게 등을 돌리고 버려져 방치되니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집안 꼴이 이게 다 뭐냐. 너는 네 엄마가 없으면 네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네 아버지 밥도 좀 챙겨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가끔 와서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던 고모가 웬일로 우리 집에 왔나 했어요. 저도 처음엔 엄마 없이 방치된 조카가 걱정돼서 온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고모는 집에 와서 내내 저더러 자기 엄마를 닮아 게으르다는 둥, 이제 엄마가 없으니 제가 아버지 챙겨야 한다는 둥 거지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왜 청소하고 밥을 해요? 그건 다 어른인 아버지가 할 일이죠. 전 제가 먹을 밥만 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세상이 다 싫었던 전 고모고 뭐고 다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저도 참지 않고 화를 냈어요. 지 엄마 닮아서 성질머리 더러운 것 좀 봐.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엄마도 너 버리고 나간 거야, 이년아. 알코올 중독자의 마누라 때리는 아버지 같은 인간 닮는 것보다 낫죠. 얼씨구, 전년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진심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나 아버지나 좋은 유전자라고 일도 안 줬는데 그나마 아버지 같은 인간보다야 일찍이 정신 차리고 도망친 어머니를 닮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전 제 할 말만 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한밤중이 될 때까지 고모는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더니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아버지를 보자마자 재빠르게 찰싹 달라붙었죠. 아버지 땅 팔렸다며. 얼마에 팔았어? 아버지 땅 팔았으면 당연히 나한테도 절반 줘야지. 아, 내가 꼭 이렇게 직접 받으러 와야겠어? 그랬습니다. 부모도 버린 날 설마 고모가 걱정돼서 보러 오진 않았겠죠. 어디서 할아버지 땅이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아버지에게 그 돈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네가 뭘 했다고 그 땅 판 돈에 욕심을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내가 모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도 다 내가 하는데 당연히 다 내 거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몇 년째인데 전 아버지가 할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 뻔뻔하게 고모 앞에선 자기가 직접 제사상을 차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정말 저런 인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소름 돋았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오빠가 모시기는 뭘 모셔. 아버지 집에 오빠가 얹혀 산 거지. 아버지 땅 판 돈 절반 안 주면 고소해서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이구, 이 돌대가리야.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굳이 소송까지 해서 받냐? 그 땅값 똥값 돼서 너 줄 돈 없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해. 아버진 땅 판 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곤 고모를 내쫓아 버렸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도 고모도 다 한심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진 할아버지 땅을 판 돈으로 시내에 당구장을 차렸어요. 뻔했죠. 당구장 차려놓고 자긴 동네 사람들 불러다 술 먹고 놀려고 차린 거죠. 당구장을 차린 이후로 아버진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당구장에서 먹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 전 오히려 편했어요. 국민학교 때나 집에 혼자 있고 혼자 자는 게 무서웠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차라리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 지르고 화만 내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전 외톨이였어요. 아버진 저에게 관심도 없었고 전 항상 혼자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면 상위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놓고 가면 그걸 모아서 밥 먹고 생활했죠. 물론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가방에 학용품은 항상 낡아 있었고 옷은 허름했습니다.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저와 누가 놀고 싶겠어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차라리 관심이 없는 게 나아요. 괜히 못된 애들 눈에 찍히면 거지 같다고 괴롭힘까지 당하니 그게 더 최악이었죠. 학창 시절에 전 매일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성인이 되면 취직이라도 할 수 있으니 내가 돈이라도 벌 텐데 얼른 나이를 먹고 싶었죠. 전 혼자 컸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번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수중에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망나니 같은 아버지가 그나마 주던 돈도 안 줄 게 뻔하니까요.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란 인간이 그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당구장에서 밤새 술을 먹었는지 완전히 취해서요. 전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이년이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가? 너 이 새벽부터 어디가? 당시에 제가 새벽에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갔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아버진 모르다 보니 이 새벽에 어딜 가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 학교에 일찍 가서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아, 술 냄새. 아, 이것 나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언제부터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낳아주기만 했지 부모라고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 없잖아요. 어이구, 네 엄마 닮은 그 돌머리로 공부해봐라. 네가 대학이나 가겠냐. 쓸데없이 공부한다고 괜히 나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나가 돈이나 벌어서 효도해. 부모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감쪽같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밉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을 텐데 자기가 나타났고 싶을 때 나타나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한테 자꾸만 거지 같은 소리나 하고 가슴을 후벼 파니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지더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돈까지 벌어서 알코올 중독자한테 효도를 해? 아저씨 말대로 난 엄마랑 똑같아서 돈 벌면 이 집에서 도망부터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나 안 들어와도 절대 찾지 마. 뭐야? 이년이 어디 감히 아비한테 아저씨를. 그래, 너 말 잘했다. 나갈 거면 지금 나가, 이년아. 아버지 입에서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2년 전년 소리에 진저리가 쳐져요.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기다려라. 내가 돈 300만 원만 모으면 바로 이 집 뜬다. 왜 300이었는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꼴랑 300 가지고 월세 집도 못 구할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300만 모으면 내가 이 집 나간다 확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정말 통장에 300만 원이 모이자마자 바로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20살 봄이 오자마자예요. 동네엔 목련이다 벚꽃이다 만발해서 피었고 동창들은 다들 대학 간다고 하나둘 서울로 떠난 지 오래였죠. 당시에 동네의 어르신들 몇몇이 절 안쓰러워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 나가고 혼자 집에서 거지처럼 방치되어 있으니 동네 어르신들이 안쓰럽다고 밥도 해다 주고 용돈도 주시곤 했죠. 그랬던 꼬맹이가 어느새 성인이 돼서 대학은 생각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자꾸만 들여다보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이었는데 동네 슈퍼 아줌마가 오시더니 저에게 취직은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취직은 아니라고 알아보고 있다고 했더니만 대뜸 저에게 시집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잘 아는 집 아들인데 나이는 너보다 8살 많아도 집에 땅도 있고 애가 큰 철물점도 해. 네 아버지랑 사느니 그 집 가서 며느리 노릇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만약 그 당시에 통장에 250만 원이 모여있지 않았다면 전 아마 아줌마 말에 혹해서 시집 갔을지도 몰라요. 전 제 주제를 잘 알아요. 저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누가 결혼이나 하자고 하겠어요. 차라리 나이라도 한창 어릴 때 데려가 준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제라도 가는 게 낫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집구석이 그 동네가 전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버지가 빤하게 다 아는 동네도 싫었고 제가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태어난 애라는 걸 아는 사람도 싫었어요. 제 사정 다 아는 집에 시집 가봐야 절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이제 20살 성인인데 아버지 같은 인간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내가 아버지 딸인 걸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동네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죠. 저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 시집 안 가요. 지금 제 형편에 무슨 개 팔려가듯 그렇게 시집 가버리면 저 아버지랑 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살 것 같아요. 아줌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본인을 믿고 저더러 시집 가라고 얘기했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줌마만 믿으라는 그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나를 낳은 부모도 믿지 못하는 년한테 남을 믿으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전 계획한 대로 통장에 300이 찍히자마자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엔 제 물건은 실오라기 한 장 안 두고 나왔어요. 편지도 한 통 남겨두지 않았고요. 전 엄마를 쏙 빼닮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을 떠나온 전 악착같이 일했어요.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가게랑 가게는 다 돌아다니며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뚝딱하면 일자리도 구하고 하던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가게 앞에 붙은 공고를 보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냐고 직접 사장님께 물어봐야 했죠. 전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인다는 말로 몇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며칠 일도 못 구하고 허름한 여관방에서 지내다 하루는 아무래도 좀 씻어야 할 것 같아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서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원하면 숙식도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일자리였어요. 전 목욕탕에 취직을 했죠. 처음엔 사장님이 시키는 목욕탕 정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 목욕탕이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잘 곳도 있고 밥도 하루에 2끼나 챙겨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세신사 아줌마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저도 곁눈질로 세신사 일을 배웠어요. 목욕탕에 온 손님 떼밀어주는 거요. 그러다 사장님 허락받고 저도 목욕탕 안에서 세신사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다 싹싹하고 손이 야물딱지다고 사장님 부부가 절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만만한 게 있습니까? 그 좁은 목욕탕 안에서도 다 경쟁이라 텃세가 있었어요. 제가 목욕탕 청소나 할 땐 다들 절 예뻐해 주시던 세신사 아줌마들이 저도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자 대놓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팀장 세신사 아줌마가 쉬는 날 한 할머니 손님 떼를 밀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앞으로는 저에게 밀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할머니가 팀장 세신사 아줌마 단골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팀장 아줌마가 절 불러다 난리를 쳤습니다. 어린 년이 상도덕이 있어야지. 어디 감히 내 손님을 가로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장한테 얘기해서 쫓아내버린다. 너도 알지? 사장 부부가 아무리 널 예뻐해도 그동안 우리가 이 목욕탕에 벌어다 준 게 얼만데. 우리끼리 붙으면 아무리 네가 예뻐도 널 자르지 우리 안 잘라. 아줌마들은 여러 명이고 전 혼자다 보니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었죠. 항상 얘기하지만 전 제 주제를 잘 압니다. 갈 데라고는 없는 상황인데 아줌마들이랑 잘 지내는 게 저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럼요. 언니들이 절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데 제가 언니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절대 안 하죠. 전 세상에서 가장 착한 미소를 지으며 아줌마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딱 1,000만 원만 벌자. 그 정도면 혼자 살 수 있는 월세 보증금은 될 테니 1,000만 원만 벌어서 나가자. 딱 다짐했어요. 전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 꼬박 2년을 악착같이 모아 1,000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목욕탕을 나왔어요. 그러곤 제 계획대로 작은 거실에 있는 월세방부터 구했죠. 월세방에 들어간 첫째 날 밤 혼자 치킨을 시켜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일지 몰라도 그동안 제가 갖은 고생을 다해서 번 돈으로 구한 내 방이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 집을 나와 처음으로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그동안 돈 아낀다고 치킨은 구경도 못했거든요. 전 눈물 젖은 치킨을 먹으며 또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이사갈 집은 창문도 크고 방도 2개인 집으로 가자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제 새로운 직장은 바로 건축사무소였어요. 사실 제가 목욕탕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손님들 때만 민 건 아니에요. 건축사무실 격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자격증을 2개나 땄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공고 상고 언니들이 자격증만 있으면 취직은 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잠을 줄여 자격증을 땄거든요. 다행히도 언니들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더니 그 자격증 2개로 자가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에 사무직으로 취직이 됐어요. 건축사무소 특성상 아저씨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 오히려 전 편했죠. 여자들은 말도 많고 저에 관해서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아저씨들은 일만 잘하면 말도 안 걸고 월급도 알아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나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한 회사에서 10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이 많진 않아 방 2개짜리 집을 구하는 데까지 딱 10년 걸렸어요. 물론 월세였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도 있는 빌라에 방 2개 거실까지 있었죠. 제 다음 계획은 월세가 아닌 전셋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이 월세 보증금에 적금까지 하면 6천 정도가 됐습니다. 따로 적금 들어놓은 게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 딱 2년이면 1억 정도 모으겠더라고요. 그 돈이면 서울 어디든 전세는 무조건 가능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전 오로지 제 목표를 이루는 데만 정신이 팔려 살다 보니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실장은 시집도 안 가냐, 연애라도 좀 해라 난리였지만 전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실장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 돈도 좋지만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여자 나이 30 넘으면 애도 잘 안 생긴다는데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중매 한번 설까? 10년 동안 절 지켜봐온 사장님께선 제가 워낙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고 남자도 안 만나면서 돈만 모으니까 그게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렇게 일만 하고 혼자 살다간 나중에 후회한다고 꾸역꾸역 남자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이 실장도 알잖아.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 아들인데 원래 은행 다니다가 아버지 연세 드셨다고 은행 그만두고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나 보더라고. 그 회사 꽤 굵직해서 물려받으면 괜찮아. 그 집 아들 인물도 괜찮고 이 실장보다 1살 많아서 나이도 딱이야. 그냥 한번 만나나 봐. 사장님께 듣고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회사에 자주 오던 인테리어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며느리감으로 좋다고 농담으로 몇 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진담이셨나 보더라고요. 10년 동안 본 사장님까지 괜찮다고 하도 하시니까 저도 못 이기는 척 중매 자리에 나갔어요. 남자는 사장님 말대로 인물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죠. 성격도 털털하고요. 서로 나이도 있고 중매 자리다 보니 저와 남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그 나이까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던 전 이게 연애인가 고민될 정도로 남자와 전 친구 사이 같았습니다. 남잔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애도 아니고 이 정도 만났으면 서로 웬만큼 알 거 다 아는데 바로 식 올리는 거 어때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애는 꼭 있었으면 해서 애부터 빨리 가졌으면 하거든요. 원래 다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고백도 프로포즈도 되게 멋지게 하던데 그 남자는 무슨 내 알을 낳아도 버전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죠. 애가 급하니 결혼부터 하자는 식이었어요. 사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이 고민된 건 사실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망나니 같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 그런지 연애니 결혼이니 저에겐 너무도 먼 얘기 같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전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결혼하고 싶었는데 웬만한 절차도 없이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사실 저도 바라던 바예요. 제가 결혼한다고 시댁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해서 20살 이후로 아예 보지도 않고 살고 있으니 전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들 다 나오는 대학은 구경도 못했고 20살에 혼자 서울의 상경에 나름 먹고 산다고 한 일이지만 집도 없이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으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산 제가 시부모님 입장엔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었죠. 제 상황을 다 아시고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실장 본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20대 초반에 아기 같을 때부터 봤는데 성실하고 착한 거 다 알지. 아이고, 어린 아가씨 혼자서 서울 올라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 거야. 부모님도 참 너무하셨다. 앞으로는 우리를 부모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나도 이제야 남들처럼 평범해지려나 보다 기대했어요. 남자친구를 결혼할 정도로 좋아하는지는 확신이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거기에 혹해서 고민할 틈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했죠. 전 남자친구를 만난 지 반년 좀 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워낙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다 보니 결혼식은 시댁 식구들이랑 회사 식구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살다 보니 어른들이 왜 결혼할 사람은 4계절 정도 만나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어요. 시작부터 뭔가 제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분명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 결혼하게 되면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요. 아버지 아파트가 말이야. 거기 지금 전세 줬는데 거기 사는 부부가 애가 생겼다고 지금 당장은 이사 못 나가겠다고 한다네. 계약기간 1년 남아서 그거 채우고 나간다는데 전세 나갈 때까지 1년만 자기 집에서 살면 안 될까?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할 수 없지 뭐. 난 월세라 아직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럼 1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남편 말이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는 못한대요. 그래서 전세가 나갈 때까지만 제 월세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전 모은 돈에 적금 받은 돈을 합쳐서 전세로 집을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만난 이후부터 남편이 계속 시아버지 아파트 얘기를 해서 전 집을 이사하지 않고 계속 월세집에 살았어요.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가 생기는데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자기 원래 이사 가려고 적금 들어놓은 거 있었잖아.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그 돈 주식에 투자할까? 요즘은 다들 돈 벌려면 주식해야 한다잖아. 당시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다들 주식 바람이 불었었어요.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가 뭘 얼만큼 벌었다더라, 수익률이 얼마더라 하는 말이 많았죠. 그런데 전 아무리 들어도 주식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모르는 건 하지 말자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따로 주식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비상금을 그런 데 투자한다는 게 난 좀 불안해. 당신이 그래서 아직도 월세 사는 거야. 진작에 은행에 안 넣어두고 주식에 넣어놨음 지금 당장 전세가 아니라 바로 아파트 한 채 샀을걸. 당신 이제 혼자 아니잖아. 우리 부부고 앞으로 애도 낳아야 되는데 우리 미래 생각해서 투자 좀 하자. 남편은 계속 저에게 답답하다고 했어요. 남들은 주식해서 다 돈 벌 때 우리만 바보같이 은행에 넣어두고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 받는 거라고요. 솔직히 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얘기를 하니 할 수 없이 적금으로 모은 4천만 원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사실 4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니까 준 거예요. 남편 말대로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요. 결혼할 때 예식장도 다 시부모님이 하시고 예단이니 예물이니 다 필요 없다고 하셔서 결혼 준비할 때 제가 쓴 돈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아파트까지 해주신다는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이렇게라도 남편에게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전 좋아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4천만 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한다고 가져가서 다 날려버렸는지 말을 안 해요. 남편과 살다 보니 제가 보기엔 점점 남편이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남편을 소개받았을 땐 분명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남편 짐 정리하는데 작은 박스에서 남편 명함이 잔뜩 나온 거예요. 전에 회사 다닐 때 썼던 명함인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제가 들은 대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남편 명함에 적힌 회사는 대기업 하청회사였습니다. 전 그걸 보곤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물었죠. 왜 처음 소개받을 때 대기업 다녔다고 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설마 대기업 다닌다고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싶어서 했겠어?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기업 다녔다고 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대충 좋게 말한 거랍니다. 굳이 가족들도 아닌데 하청회사 다닌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사귀는 동안에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나까지 괜히 거짓말하는 사람 됐잖아. 자기가 부모님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원래 다른 부모님들도 다들 주변에 자식들 직업이니 회사니 다 부풀려서 말하고 그래. 아 어차피 지금 안 다니는데 뭐 어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망언까지 하면서요. 전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한 부부 사이고 제가 남편 대기업 다닌 거 가지고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거짓말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정도의 큰 거짓말을 남편이 제게 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남편이 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전세 사는 사람들 언제 나가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파트가 없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갑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급하게 팔아버렸다네. 진작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었다. 미안. 순간 전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중간에서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파트를 주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음대로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시아버지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주시려던 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아버진 대출까지 받아서 샀으니 손해가 막심해 급하게 그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예요. 전 얘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곧장 시댁으로 갔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우리에게 안 주고 팔아버려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런 나쁜 버릇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간 겁니다. 전 시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주식에 돈을 날린 것도 다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처음부터 없는 걸 알았으면 4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게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전세라도 이사 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 돈도 다 날려서 지금 저희한테 월세 보증금밖에 없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는 말만 믿고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하고 그때까지 월세는 제가 다 냈습니다. 생활비도 다 각자 내서 모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전 너무 다급하고 속상한 마음에 시부모님을 찾아간 거죠.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부모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저놈은 뭘 믿고 4천만 원이나 줬어? 내 아들이지만 원래가 돈 개념 없는 애야. 아이고 너도 나한테 돈 좀 있으면 도와달라고 왔나 본데 우리도 돈이라면 씨가 말랐으니까 좋든 싫든 둘이 알아서들 해. 새아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집에 아파트 있단 소리 듣고 결혼한 거냐? 나는 네가 부모 도움 없이도 악착같이 돈 모으는 거 보고 내 며느리로 들인 거야. 만약에 네가 멀쩡한 집에 곱게 큰 애 같으면 우리 집처럼 없는 집에 시집 오겠어? 시부모님의 말씀에 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도 황당해서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선 겉만 번지르르 하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부모님께서 절 며느리로 들인 이유가 제가 부모도 없이 혼자 힘으로 잘 살아서 며느리로 본 거예요. 멀쩡한 아들 잘 데리고 살아줄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어떻게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었는데 제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어요. 이미 신뢰가 무너진 저와 남편은 그날부터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찾아가 돈을 날린 얘기를 한 거에 화가 났고 전 남편의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지겹게 매일 싸웠습니다. 부부끼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폭언과 고성이 난무했죠.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 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 나와 결혼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잘 살고 싶었어요.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제가 보란듯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 팔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꼬여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돼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제가 모은 돈까지 다 날리면서도 전 이미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하겠다 다짐했으니 참고 버티며 살아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절 때렸습니다. 제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제 뺨을 여러 번 때렸어요. 당시에 저도 남편도 둘 다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편은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참아줬습니다. 남편이 손까지 싹싹 빌며 사과를 하니 가족끼리 실수는 참아줄 수 있다. 나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 정도는 넘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없던 일로 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더라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마구 제게 던졌고 세 번째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랐어요. 그땐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안에 저와 남편 둘뿐이라 이대로 제가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날 구하러 올 사람이 없다는 공포감이 컸거든요. 친정 부모가 없다는 건 서러운 일입니다. 남편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를 답답하게 생각할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던 날, 전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온 경찰들은 심드렁한 얼굴로 이건 쌍방이라 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이 선풍기랑 빨래 건조기 던졌고 아내분은 남편분 밀쳐서 넘어뜨리고 핸드폰 던지셨잖아요. 이건 그냥 쌍방 부부싸움이라고 신고가 안 돼요. 말도 안 돼. 남편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선풍기를 머리에 내려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던지고 싸우신 거잖아요. 이 동네 부부들 부부싸움 할 때마다 경찰 부르면 저희 다른 일 못해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갈 정도는 돼야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선풍기 던지고 건조대를 던져서 제가 방어하겠다고 남편을 밀고 제 핸드폰을 던지면 그게 쌍방이 되는 거죠. 얼마 뒤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을 때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와중에도 이건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도 아예 안 받아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경찰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무서웠어요. 처음엔 제가 돈 얘기를 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화를 냈지만 언제부턴 절 보기만 해도 언성을 높이고 괜히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날도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먹더라고요. 원래 그전엔 술을 많이 먹던 사람도 아닌데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진 뒤론 툭 하면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더러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라면서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해. 당신 이러는 거 나도 이제 질려.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우리 그냥 이혼해.
전 참다 결국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이란 소리에 남편 눈이 획 돌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절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그 전에 당했던 것들과는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악심을 먹고 절 때렸어요. 제가 온몸으로 남편을 막는데도 어느새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전 결국 남편을 밀어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 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필이면 잊고 살았던 엄마가 떠올랐죠. 어린 시절 꼭 부모를 닮아야만 하는 거라면 아버지 같은 인간보다야 어머니를 닮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굳이 이딴 것까지 닮아서 이 모양으로 사나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날 밤 전 태어나 처음으로 노숙을 했습니다. 지갑은커녕 핸드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 어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동네 지하차도에 박스를 깔고 누워 있었죠.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자꾸만 제 발을 차는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떴죠. 슬쩍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웬 할머니가 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할머니의 행색에 놀라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며칠을 안 씻으신 건지 엉망이 된 얼굴로 잔뜩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옷도 다 찢어졌더라고요. 거기다가 많이 다치셨는지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나는 게 그대로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이거 치료 안 하면 덧날 것 같은데 저랑 병원 가실래요? 딱 봐도 80살은 되어 보이는데 남루한 행색으로 다니시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말을 걸자마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들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야, 나 배고파. 왜 밥도 안 주고 자꾸 잠만 자. 나 목도 마르니까 빨리 물 줘, 빨리. 딱 보니 할머니께서 치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전 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누굴 걱정하고 챙길 처지가 아니지만 이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을 텐데 저도 가진 게 없는 신세니 급한 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모시고 갔죠. 경찰서에 가는 동안 길가에 목련이랑 벚꽃이 길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날 처음 만난 할머니였지만 할머니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도착해 할머니의 신원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다들 놀라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더니 저더러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온다고요. 전 그래도 할머니께 가족이 있나 보다 싶어 다행이다 싶었죠. 저 연세에 찾는 가족도 없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됐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은 나 하나면 족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할머니만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 웬 고급스러운 세단이 들어오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멋들어지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아저씨가 할머님 아들인가 보더라고요. 전 아드님도 오셨으니 이제 됐다 싶어서 슬쩍 경찰서를 나가려던 차였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저도 오늘 밤 지낼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경찰들이 경찰서를 나가려는 절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중년의 아저씨에게 절 다짜고짜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찾아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회장님께서 꼭 살해하신다고 모시고 계시라고 하셨잖아요. 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얼떨떨한 얼굴로 멍하니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라고 불리던 중년의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제가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저 땡땡기업 회장이에요. 우리 어머니 찾아주신 분이면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뭐든 살해할 테니 말씀만 하세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순간 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땡땡 기업이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대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 제 앞에 고개까지 숙이며 사죄하겠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몰랐죠. 전 애써 아니라고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거절을 하고 경찰서를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있던 경찰분 한 분이 머뭇거리다가 회장님께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오지랖인 거 아는데요. 조금 전에 남편분한테 매 맞다가 무서워서 집 나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이분께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할머니의 가족들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에게 할머니를 만난 경위를 설명하다가 제가 지하도에서 자고 있던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제 말에 놀란 경찰은 왜 거기서 자고 있었냐고 물었죠. 그래서 전 머뭇거리다가 남편과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은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얘기했죠. 그러자 경찰은 여자 경찰을 불러서 제 몸에 남은 상처를 먼저 다 찍었어요. 상처가 크지 않아 사건 접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접수를 해보겠다고요. 그러던 중 회장님께서 제게 뭐든 도와준다고 하니 경찰관이 덥석 제 사정을 얘기한 겁니다. 전 너무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을 겪다니 너무 힘들었겠어요. 나 절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준 은인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드려야죠. 저기 김비서, 이분 바로 호텔로 모시고 내일 아침 박 변호사 들어오라고 해. 순간 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밤의 인연으로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회장님의 비선 절 근처의 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있는 호텔로 변호사가 2명이나 와서 제가 겪은 일에 관해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들은 증거가 많아서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도 할 수 있고 맞은 거로 고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전 너무도 감사해서 절로 눈물이 났어요. 전 한 게 없었죠. 그냥 길을 잃은 할머니를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건지 송구스러웠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전 소송을 끝내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 돈을 날리고 절 여러 번 때린 일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사실 위자료는 둘째치고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합의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과 시부모가 연신 저를 찾아와 징역만은 안 된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결국은 합의를 해준 겁니다. 대신 앞으로는 절대 제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합의를 했죠. 그리고 그 인연은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만으로도 감사했는데 회장님께선 지금까지 1년에 2번 명절마다 저에게 선물을 잔뜩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비서를 시켜서 저에게 힘든 일은 없는지 연락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든 도와줄 테니 어려워하지 말고 연락하라고요. 3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도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때도 회장님은 버선발로 나와 제게 인사를 건네주셨죠. 전 이러지 마시라고 편하게 대해주시라고 하지만 회장님은 어머니의 은인에게 그럴 수 없다면서 항상 절 어렵게 대하십니다. 지금도 가끔 회장님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생겼을까 신기하기만 해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 맞았던 날 잠이 오지 않아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어쩌면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인생을 살았지만 부모도 친구도 남편도 누구 하나 절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 써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바닥을 쳤다고 느낀 순간 기적처럼 제 인생에 은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부모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인생이라는 게 꼭 거지 같고 시궁창 같기만 한 건 아니구나.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구나 싶었어요. 오랜만에 창밖에 핀 꽃을 보니 10년 전 그날 밤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수달 길게 떨었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희망 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유부녀입니다.
전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 주부예요. 결혼 전엔 결혼 10년 차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살다 보니 10년 금방 가더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저도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전 삼형제의 장남과 결혼해 맏며느리입니다.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엔 한 번도 제가 맏며느리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어쩌다 보니 맏며느리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과 전 운명처럼 만났어요. 제가 전문대를 나와 취직도 못하고 전전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된 스튜디오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스튜디오에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스튜디오가 강남에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면접사진을 찍으며 면접에 꼭 붙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명사진도 나오는 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미어 터졌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면접이 바로 다음 날이라 사진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저녁은 돼야 사진이 나온다고 하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꼭 오늘 저녁까지 필요하다고요. 사진은 인쇄를 하는 일이야 제가 하는 일도 아니다 보니 저에게 권한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었는데도 남편은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몇 시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오늘 밤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비용을 더 내서라도 꼭 오늘 나와야 돼요. 정말 중요한 면접이라서 그러는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까지 해달라고 부탁은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나오는 대로 연락은 드릴게요. 당시엔 저도 취직 준비를 하느라 매일이 힘들었을 때인데다가 저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니 그때 남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 저도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해서 사진이 나오기까지 스튜디오에서 기다리다가 사진이 나오자마자 정말 바로 연락을 해줬어요. 남편은 늦게라도 연락을 준 저에게 고맙다면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아 남편의 얘기에 그러자고 덥석 바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스튜디오까지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대요. 남편은 고맙다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고요. 그날의 인연으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전 남편과 결혼 전까지 아이 생각은 일절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 잡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이한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제가 결혼 이후 며느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정해주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사실 내가 요즘 세상에 4년째도 못 나온 며느리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새아기 네가 전문대 나왔다고 들었을 때 썩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근데 내가 또 그렇게 학벌에만 목을 매는 속물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도 시골 출신에다가 조졸인데 서울 올라와서 이 정도 성공했거든. 그래도 그네 말이 네가 다니는 직장은 튼튼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께선 저를 앞에다 두고 전문대 나온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직장이 탄탄하니 그거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과거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며 시부모님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끝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랑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은 둘 다 10원 한 푼 없이 홀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서 이 정도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가 살아온 대로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 정도만 지켜주면 나도 새아기 너 우리 집 맏며느리로 인정하고 대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 시아버지가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별거 없어. 그냥 결혼하면서 딱 3년만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익히고 애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은 꼭 낳으면 돼. 아참, 그리고 애 낳아도 일은 꼭 해야 된다.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절대 애들 학비도 감당 안 되니까.
시부모님은 당신들만의 규칙이 철저한 분들이었어요. 당신들이 평생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사시면서 애들도 키우고 일도 다 하셨대요. 남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본인들 인생에 100% 만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아들 셋을 어떻게 키웠겠어? 며느리로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성실하게 살아주면 분가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랑 애 둘 교육비 정도는 대학 갈 때까지 꼭 지원해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아라. 듣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얘기하신 규칙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죠. 두 분이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면서 살아본 결과 꼭 필요한 조건들만 며느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시부모든 장인 장모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부부가 싸울 일이 없는 거고, 여자도 애 낳았다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절로 심란해져서 괜히 남자 바가지 긁게 돼 있어. 우리가 말하는 것들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정 그때 아직 어려서 온전히 시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식들을 낳고 나니 시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려면 서로의 부모도 공경하고 각자의 생활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시어머님은 종로에서 크게 한복집을 운영하시고 시아버지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두 분 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 정도로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금은방과 한복집이 있는 건물이 다 시부모님 건물이었죠. 두 분 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그 비싼 종로 땅에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이 이뤄내신 것들을 점차 알게 되니까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까지 빡빡한 규칙들을 강요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금은방이랑 한복집은 노년의 취미로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건물 2채에서 나오는 월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비싼 동네의 100평대의 주택에 사시면서 나중에 아들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투자해둔 재건축 아파트가 2채나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분이라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간신히 사셨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시부모님께선 건물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 사시는 환경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땐 좀 유난한 분들인 것 같아서 어렵고 불편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것처럼 시부모님이 정하신 규칙대로만 잘 지키면 뭐든 다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결혼했을 때 놀랐던 게 며느리로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 시부모님께서 결혼하면 무조건 3년 동안 합가를 해서 시댁 분위기를 익혀야 한다고 하길래 걱정이 많았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3년이나 데리고 있으려고 하냐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막상 시댁에 들어가 보니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집도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저랑 남편이 2층을 사용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1층을 썼어요. 더군다나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와주셔서 집안일도 제가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출근 전 아침 식사는 무조건 내려와서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것과 출퇴근 외에 외출할 경우만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면 됐어요. 그 외엔 남편하고 둘이 외식을 하든 친정에 가든 시부모님이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평소에 모임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아서 집에 계시질 않았거든요. 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데도 생각한 것보다 힘든 점이 없어서 오히려 더 놀랐어요. 굳이 딱 한 가지 힘든 점을 꼽으라면 집안 행사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가게를 하시기도 했고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 저녁이면 집에 손님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럴 때면 며느리로서 2층에 올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저도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피곤할 텐데 안 내려와도 돼. 올라가서 쉬어. 시어머니야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서 쉬라고 했지만 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예절 교육을 좀 엄하게 받았거든요. 어른들이 일하는데 젊은 사람이 쉰다는 건 제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내려와서 손님들과 어울리는 걸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리 와서 한잔해. 시아버지께서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데 시동생들하고 남편은 술을 한 잔도 못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술을 좀 할 줄 압니다. 일찍이 할아버지한테 막걸리부터 소주까지 안 배운 술이 없어서 주량이 센 편이에요. 웬만해선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저와 술을 몇 번 드셔보시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턴 집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절 소개하면서 같이 술을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내가 살다 우리 집에 술 먹을 줄 아는 며느리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아들놈들이라고 죄다 엄마만 닮아서 술은 입에도 한 잔 못 대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같이 먹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평소엔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께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셔서 절 항상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게 좋아 저도 시아버지 손님들 오시면 항상 같이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첫 아이를 가졌죠. 그때 생각하면 전 아직도 마음이 뭉클해요.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님께선 직접 파티도 열어주시고 용돈도 300만 원이나 주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좋기만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첫애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거의 6개월을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와중에도 출근은 해야 되니 냄새나는 지하철 참고 다녔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죠. 전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는데 제 속도 모르시는 시부모님께서 자꾸만 듣기 싫은 소리만 하셨거든요. 하루는 병원에서 뱃속 아기가 아들이란 얘기를 들은 뒤였어요. 아이고 잘했다. 첫째는 든든한 아들이 좋지.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엄마한텐 딸이 있어야 돼. 아, 나 봐봐. 평생 남자들하고만 살아서 이렇게 외롭잖아. 뭘 걱정해. 우리 며느리 당연히 둘째도 낳을 건데. 이왕이면 둘째는 꼭 딸이면 좋겠다. 전 아들이고 딸이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첫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둘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땐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10개월 동안의 서름과 짜증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차를 사주셨어요. 고생했다. 출산 선물로 뭐 해줄까 하다가 매일 배불러서 출근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냥 내 마음대로 차로 준비했어. 마음에 드냐? 애를 낳은 고통을 싹 잊을 만큼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는데 돈이 없어서 차를 뽑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고생에 대한 보답은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었죠. 시부모님과 나름 애틋한 정을 쌓아가던 중 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시댁을 나오게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더 시댁에 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시동생들이 차례차례 결혼을 했거든요. 둘째 시동생이랑 막내 시동생이 둘 다 서울대를 나와 한 사람은 연구원이고 한 사람은 교수예요. 시동생 둘 다 공부만 하다가 학교 동기들이랑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죠. 졸지에 한 집안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넷이 됐어요. 사실 시댁에서 제가 주눅이 좀 드는 게 저만 빼고 다들 고학력자예요. 남편도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 전문대 나온 거 저 하나였습니다. 누가 굳이 제 앞에서 학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 혼자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요. 결혼 전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은근히 제가 전문대 나온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고 아이도 있으니 이제 와서 그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들을 만날 때면 주눅이 들곤 했죠. 동서들이 차례로 결혼하면서 동서 둘 다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알고 보니 동서 둘이 서울대 동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몇 년 같이 학교를 겹치게 다닌 시기가 있어서 서로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동서들이랑 전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전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 이미 40대였는데
동서들은 둘 다 이제 갓 서른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도 제법 났어요. 더군다나 동서 둘은 같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둘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만나면 저만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라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동서들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1층 주방에 어머님이랑 일하시는 이모님만 보이더라고요. 전 동서들은 다들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의외였습니다. 둘 다 공부만 한 애들이라 그런지 집안일은 통 할 줄은 몰라. 옆에 있으면 오히려 거슬려서 내가 둘 다 그냥 올라가 있으라고 했어. 저도 시어머니와 2년을 함께 살아서 시어머니 성격 잘 알아요. 시어머님은 평생 혼자 다 알아서 하시면서 살아온 분이라 자식들에게 힘든 일은 일절 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럴만하죠. 결혼하신 이후 한복집도 운영하시면서 시부모님도 모시고 아들 셋을 키우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랑 살 때도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올라가서 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 일 시키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저야 옛날 사람이라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해도 알아서 거두는 세대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런가 봐요. 동서들한테 인사라도 먼저 하려고 올라갔더니만 둘 다 2층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동서들과는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이 괜찮다고 누워서 쉬라고 하면 정말로 누워서 쉬나 보더라고요. 전 애써 동서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내려가서 같이 전이라도 좀 부치자고 먼저 얘기를 했죠. 1층 주방에 보니까 할 일 많더라. 우리 같이 내려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자. 안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우리가 더 걸리적거린다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이모님도 있는데 우리까지 뭘로 내려가요? 더군다나 아버님 입맛도 까다로우셔서 우리가 해봐야 맛없다고 투덜거리실 게 뻔해요. 동서들은 제 말에도 전혀 내려가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저라도 내려가려고 하는데 동서들이 슬쩍 저더러 들으라는 식으로 중얼거리더라고요. 형님은 전 좀 붙이는 게 아니라 생신상을 아예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라고 제일 크고 좋은 아파트 받아서 이사하셨는데. 큰 동서가 농담인 듯 말을 꺼냈지만 분명 그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동서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시동생들이 결혼하면서 제가 분가하게 되자 시아버지께서 투자해 두셨던 아파트 중에 평수가 큰 아파트를 저희에게 증여를 해 주셨거든요. 형님은 좋겠다. 첫째 낳았을 때 차도 사주셨다면서요? 형님 얘기 듣고 저 너무 부러워서 결혼하자마자 애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둘째 낳으면 뭐 해주신다고 하세요? 첫째가 차면 둘째는 명품백? 동서들은 연신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뭘 받았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듣다 보니 괜히 민망하고 뻘쭘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서들은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며느린 저 혼자라서 빨리 동서들이 생겼으면 했거든요. 전 친정에도 오빠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어서 동서들이 생기면 자매처럼 같이 놀러도 가고 쇼핑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동서들은 저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 잠깐 일이 있어서 만나도 은근히 절 소외시켰고요. 특히나 동서 둘이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겹치는 지인이 많다 보니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끼어들 틈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고 나선 저도 굳이 동서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당시에 애 둘 낳고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정한 규칙 중 하나가 아이를 낳아도 일은 꼭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규칙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건 아니었지만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시긴 했어요. 일이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이 애들을 봐주시기도 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일체 다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셨고요. 요즘 애들은 다들 영어 유치원에서 사립초등학교까진 필수 코스라는데 우리 귀한 손주들도 그 코스대로 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시켜. 그래, 요즘은 우리 애들 키울 때랑 달라서 수영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한두 가지 할 줄 알아야 한다더라. 1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금방 배우니까 뭐든 알아봐.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아빠의 무관심과 시부모님의 경제력이 필수라더니 우리 집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만큼 저희 아이들에게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동서들도 시댁에서 분가에 나오면서 조카들을 낳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저한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낳고 몸이 안 좋아서 갑상선에 간다는 수술을 좀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일을 좀 쉬라고 해서 애들 낳고 처음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내고 좀 쉬었어요. 당시에 시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직장 생활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없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크네. 너를 보다 보니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 게 장사하면 잘할 것 같다. 지금이야 몸도 아직 회복이 덜 됐으니까 몸 회복되면 하고 싶은 거 찾아봐. 내가 도와줄게.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애들 아빠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래, 애들도 이제 제법 컸는데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만 일할 거야? 푹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시아버지의 제안에 전 사실 놀랐어요. 시부모님께서 아이 키우면서 엄마가 행복하려면 엄마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정도로 절 생각해 주시는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동서들이 시아버지의 말씀에 입술을 삐죽이더니만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저도 동서랑 둘이 학원 차리고 싶다고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딱 좋은 자리 있다고. 근데 왜 갑자기 형님만 하고 싶은 거 해준다고 하세요? 시아버님의 제안도 뜬금없었지만 큰동서의 말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일이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닌데 시아버지께서 제가 조금 힘들다고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전 사실 조금 부담됐어요. 그런 와중에 동선 조카들을 낳은 이후부터 줄곧 시아버지께 학원 차리고 싶다고 졸랐나 보더라고요. 동서 둘 다 그 좋은 학벌 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선 둘 다 대기업에 다녔었다는데 결혼할 당시엔 동기들과 창업 준비만 하다가 무산돼서 결혼하고 나선 둘 다 동네 작은 학원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하기 싫은데 둘 다 억지로 다닌 거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이 애를 낳아도 꼭 이래야 손주들 교육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다닌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부모님 앞에선 다니는 척만 하면서 동네 공부방에서 시간제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어도 전 굳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야 직장 다니는 게 좋아서 악착같이 버틴 거지만 동서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나 동서나 애 키우면서 학원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학벌에 월급도 너무 적고요. 이럴 바에 차라리 저랑 동서랑 둘이 학원 운영하면서 서로 애들도 같이 키워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랑 형님이랑 둘이 워낙 잘 맞아서 같이 운영하면 학원은 100% 성공할 거예요. 서울대 출신 강사가 둘이나 있는데 동네 엄마들 모으는 거야 일도 아니죠. 동서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참 신기해요. 아마도 둘 다 서울대라는 훌륭한 간판을 믿고 살아오다 보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 보면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둘 다 능력 있는 거야 내가 알지. 근데 사업은 다른 영역이다. 둘 다 공부하는 것 말고 따로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몇 년 안 해봤는데 학원 차리기엔 일러. 정 학원 하고 싶은 거면 둘 다 제대로 된 학원에서 몇 년 경험해보고 그때 돼서 자신 있으면 다시 얘기해. 가능성 있겠다 싶으면 도와줄 테니까. 시아버진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자식이라고 무턱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당신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동서들이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제가 수술 받고 아파서 우리 집에 다들 문병을 온 거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동서들 학원 얘기를 거절하시고 저더러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한 게 빈정이 상했는지 어른스럽지 못하게 굳이 제 큰아들한테 안 해도 될 막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당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방에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동서가 제 아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문제집을 들춰봤나 보더라고요. 잠시 뒤 동서랑 시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 아들이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공부는 유전이라는데 엄마가 전문대 나왔으니까 나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좋은 대학 못 가? 전 기가 차서 도대체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 하더니 작은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아들이 작은 엄마라고 하길래 당연히 작은 동서가 그런 줄 알고 곧장 바로 작은 동서한테 전화해서 지랄을 했어요. 동서가 내 아들한테 그런 소리 했냐고. 그러자 동선 본인이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제가 설마 조카한테 그런 소리 했겠어요? 형님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너무 아니라고 우기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죠. 애초에 동서들이랑 잘 맞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와 동서들은 도저히 가까워지려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요. 동서들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가 동서들 앞에서 기죽을 일은 아니었어요. 서울대만 나오면 뭐래요? 직장 생활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이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일하기 싫어서 동네 공부방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비나 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 혹여나 시부모님께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젊을 땐 여자든 남자든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며느리들도 일을 안 하면 일절 손주들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동서들이 시부모님께 지원받기 위해 대충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조카들이 한 번씩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동서 둘 다 일도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들이 일을 하든 말든 사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야 시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서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각자 알아서 사정에 따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들 하는 짓이 자꾸만 제게 거슬리는 건 바로 절 무시하는 행동 때문에 그래요. 막내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큰 동서랑 둘이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쿵짝이 맞아서 은근 절 따돌렸거든요. 같이 있을 때 할 얘기도 많은데 꼭 자기들끼리만 아는 학교 얘기를 하고 교수님들 얘기를 했어요. 전 전혀 모르는 얘기다 보니까 끼어들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럴 때면 꼭 마지막엔 절 생각해 주는 척 했습니다. 어머, 또 저희끼리 신나서 떠들어 버렸네요. 죄송해요. 학교 얘기만 나오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끝이 없네요. 괜찮아. 동서 둘이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들 얘기해. 그럴 때마다 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대답하곤 했지만 마음속으론 기분이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들끼리 학교 얘기나 하고 교수들 얘기하는 정도면 그냥 웃어 넘기고 말죠. 그런데 꼭 대학 얘기가 나오면 결국엔 전문대를 나온 절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전 전문대 가는 사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차피 전문대는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인데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대학 안 나오고 고졸로 바로 취직하는 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더 나은 거 아닌가 해서요. 맞아. 어차피 나오나 마나 한 학교에 비싼 등록금까지 내고 뭐하러 다니는지 몰라. 그냥 똥통 전문대 출신으로 바로 취직하기 무서우니까 돈이라도 내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동서들이 말하는 걸 보면 가끔 너무 배려심이라고는 없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문대를 나온 제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까지만 대학이고 나머진 대학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곤 했죠.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해서 별 볼 일 없는 전문대 나온 것도 사실이고 동서들이 서울대를 나온 게 대단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동서들이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모르고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제 속을 뒤집었어요. 발단은 이랬어요. 큰 동서랑 작은 동서 애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녀요. 조카들 다니는 유치원 친구 엄마 중에 유독 동서들이 싫어하는 애 엄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끔 그 엄마 얘기가 나오면 둘 다 흥분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오늘 애 데리고 오는데 입고 온 옷 보셨어요? 애 엄마가 무슨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저 무슨 파티라도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이 힘들게 남의 입안 들여다보고 번 돈으로 여자가 사치 부리는 거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노는 여자가 무슨 그렇게 비싼 명품만 입는지 몰라. 정말 꼴 보기 싫다니까.
저야 모르는 사람이니 옆에서 듣고만 있었지만 잠깐 들어도 동서들이 왜 그렇게들 싫어하는지 알겠더군요. 그 집 아빠가 치과 의사고 그 집 엄마가 꽤 화려한 스타일이니 셈이 나서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엄마랑 일이 조금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집 애랑 큰 동선의 조카랑 생일이 똑같아서 같은 날 생일 파티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아빠네 집 애가 동네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고급 식당 룸을 빌려서 애들을 초대했다네요. 동선엔 그냥 동네 작은 키즈 카페를 빌려 하기로 했는데 서로 친구들이 겹치다 보니 다들 큰 동서 조카 생일 파티가 아니라 의사 남편을 둔 집 아이 생일 파티에 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 일로 실망한 조카가 집에 와서 매일 울었나 봐요. 준서도 이유리 생일 파티 간다고 하고 오서연도 이유리 생일 파티 간대. 거기 식당이 더 크고 좋다고. 이러다 내 생일 파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애가 속이 상해서 눈물이 펑펑 쏟으니 큰 동서가 많이 당황했나 봐요. 동선 곧바로 그 유리 엄마라는 사람에게 연락했답니다. 그러곤 따지듯 물었대요. 꼭 같은 날 생일 파티를 해야 하는 거냐고요. 우리 주아가 먼저 그날 생일 파티 한다고 애들한테 초대장 다 보내놨는데 갑자기 유리가 같은 날 생일 파티 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친구들끼리 곤란한가 봐요.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니까 유리네가 날짜 바꾸는 게 어때요? 동서 성격에 많이 참고 얘기한 걸 거예요. 평소 성격 같았으면 왜 굳이 같은 날 예약하냐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식 일이 엮여 있으니 막말은 하지 말아야지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 엄마도 보통이 아닌지 동서의 말에 코웃음을 쳤답니다. 주아 엄마 되게 웃긴다. 누가 먼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요? 애들 생일 파티인데 친구들이 서로 가고 싶은 파티 알아서 가는 거지. 우리 유리 생일 파티 식당은 워낙 예약하기 힘든 식당이라 이제 와서 날짜 못 바꿔요. 굳이 같은 날짜라 의식되면 주한애가 날짜 바꾸면 되잖아요. 그 집 엄마가 잘난 척을 하면서 꿈쩍도 안 하자 동서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 일로 작은 동서와 제 앞에서 얘기하면서 혼자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그 옆에 결혼 전까지 이름도 없는 전문대 나와서 피부과에서 상담이나 했다더니만 의사 남편 좀 잘 만났다고 잘난 척하는데 정말 재수없어서 봐줄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괜히 사람 볼 때 학벌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배운 거 없으면 자기 자식 일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 여자 분명히 일부러 주아랑 같은 날 잡은 걸 거예요. 원래 평소에도 형님이 자기 남편이랑 같은 서울대 나왔다고 되게 의식하고 그랬잖아요. 큰 동서랑 작은 동선 언제 봐도 둘이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전 듣다 동서들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괜히 고개 돌리며 한마디 했어요. 이미 다 예약한 거라 날짜 바꾸긴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설마 주아 생일 파티 망치려고 그런 거겠어? 애들끼리 서로 친구고 계속 볼 사람들인데 애들 일로 얼굴 붉혀봐야 뭐해. 정 가만히 있게 뭐해서 그냥 한 얘기였는데 동서들은 제 말이 거슬렸나 봐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머, 형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여자 평소에도 작은 형님 서울대 나온 거 가지고 의식하면서 자꾸 재수없게 굴었다니까요. 분명히 일부러 주아 생일 파티에 맞춰서 예약한 거예요. 굳이 확인도 안 된 일을 나쁘게만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지. 동서들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별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작은 동서가 큰 동서 편 드는 것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큰 동서가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작은 동서 귀에다가 수근거렸어요. 제 앞에서 둘이 귓속말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굳이 또 그 말이 제 귀에도 어렴풋이 들렸거든요. 누가 똥통 전문대 출신 아니랄까봐 편드는 거야 뭐야? 역시 무식한 것들은 다 뒤져야 된다니까. 순간 동서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명색이 손이 사람인 저에게 어떻게 저런 소리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 주겠는데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 어머, 형님이야말로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형님은 잘 알지도 못하는 유리 엄마 얘기하는데 괜히 제발 저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선 참 영악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넘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 똥통 전문대 어쩌고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한 척 내숭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동서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윗사람이기도 하니까 어린 동서들이 철없이 하는 소리에 동요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들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더는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그러곤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고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동서들이 글쎄 제 앞에서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은 다 뒤져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동서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까요? 시아버지께선 평소 가족 간의 화목을 중시하시는 만큼 항상 저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서로 생판남이었다가 사랑으로 가족이 된 사이니까 누구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동서들에게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굳이 티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참고만 있으니 바보인 줄 아는 건지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동서들이 누굴 가장 무서워하나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밖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동서들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제 말에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은 물론이고 남편과 시동생들도 놀라서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잔뜩 격앙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저와 동서들이 있는 방으로 다가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네 말이 사실이야? 어디 감히 손이 동서한테 그런 되먹지 못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희들 설마 지금까지 우리 없을 때 그네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 거냐?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동서들은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형님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아무래도 형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형님한테 한 얘기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문대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동서들은 변명한답시고 둘 다 어리버리하게 웅얼거렸어요. 동서 둘이 또 쿵짝이 맞아 제가 잘못 들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이제 하다 사람 바보 취급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거겠어?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인상을 잔뜩 구기시더니 동서들을 향해 혀를 끌끌 찼어요. 얼씨구,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들이 서울대 좀 나왔다고 세상이 다 만만한가 본데 전문대 나온 게 뭐 어때서? 큰애가 전문대 나왔어도 며느리 셋 중 자기 밥벌이 하는 애는 큰애밖에 없어. 자기 일 착실하게 하면서 애들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 키웠냐. 너희들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하는 일도 없이 나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이야? 아버님,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 정말 형님한테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하루 이틀 보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둘이 서울대 나왔다고 은근슬쩍 애 무시하는 건 느낀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저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시아버지께서 절 예뻐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동서들 앞에서 대놓고 제 칭찬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걸 시아버지께서도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들이 시골에서 국민학교 간신히 졸업한 나 같은 시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자존심 상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앞으로 무식한 국졸 출신 이 시아버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서울대 나온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네 새끼들 키워. 시아버진 그 자리에서 앞으로 동서들에게 손주들 교육비로 주시던 생활비 일절 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동서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큰형님한테 학교 얘기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작은형님이 자꾸 큰형님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니까 전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전 큰형님 열심히 사시는 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어머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교육비 안 준다니까 곧바로 나한테 다 덤탱이 씌우는 거야?
맞잖아요. 맨날 큰형님 전무대 나와서 말 안 통한다고 빼고 보자고. 그런 것도 형님이잖아요. 그뿐이에요. 저번에 큰형님 애들 다 큰형님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애들 앞에서 얘기한 것도 형님이었잖아요. 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니까. 내가 말할 땐 옆에서 훈수 두고 더한 소리 한 게 누군데 이래. 아버님 계신 데서 내가 다 까발릴까? 동서들은 하다하다 시아버지 앞에서 둘이 싸우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나 싶어요. 아유 시끄러워. 서울대 나면 뭘 하냐. 어른들이 있든 말든 이렇게 무식한 짓거리들을 하는데. 난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안 바꾸는 거 알지? 다음 달부터 바로 교육비 지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진 한 번 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곤 동서들과 시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동서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둘이 티격태격 싸우다가 주방에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큰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어린 것들이 어디 한참 나이 먹은 형님한테 대들어 대들길.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동서들을 내보냈습니다. 동서들은 가면서도 연신 둘이 서로를 탓하며 미간을 구겼어요. 그 모습에 시동생들까지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들 못해.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시작은 동서가 먼저 했다니까. 이제 어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 다 나락가게 생겼잖아. 그러게 형님이야말로 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그래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동서들은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둘 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행동이 여전했습니다. 동서 둘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만 어깨를 툭툭 치며 서로 말하라고 티격태격했어요. 형님,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철없이 굴어서 힘드셨죠. 저희가 너무 공부만 하고 살아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저희가 설마 정말 형님 무시해서 그랬겠어요? 다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너무 허물없이 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아버님께서 형님이 저희 용서해 주시고 사과 받아주시면 교육비 다시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님께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요. 몇 주 동안 시부모님 댁 문지방이 다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은 저에게 사과하고 교육비 지원을 다시 받겠다고 했나 봐요. 내가 뭐로 동서들 용서해줘? 그날 이후로 동서들 안 보고 사니까 난 아주 속이 다 시원한데?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들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속이 다 뻥뻥 뚫리더군요. 제 말에 동서들은 똥마려운 강아지 새끼 같은 얼굴들을 하고 끙끙거렸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동서 뭐해? 가서 우리 화장실 청소라도 하자. 그래요, 형님. 저희가 앞으로 오전에 자주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굳은 일도 다 우리 시키세요. 형님 저희 때문에 상처받으신 만큼 저희가 잘할게요. 동서들의 행동에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전 동서들에게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동서들은 정말로 아침마다 와서 가게 화장실 청소 도와주질 않나 시키지 않아도 손님들 상대까지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들이 저에게 사과를 했냐고요. 내가 그 깡시골에서 국민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별꼴 다 보면서 살았지만 너희 동서들 같이 멍청한 애들 처음 봤다. 도대체 그 머리로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큰애, 네가 마음 쓰지 말고 풀어라. 앞으로 내가 네 동서들 단속은 확실히 할 테니까. 시아버지께선 혹여나 제가 상처받아 힘들지 않은지 자주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동서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전 시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동서들이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항상 참기만 했어요. 꾹꾹 참기만 하다 시아버지를 통해 이렇게나마 풀고 나니 진작 시아버지께 말씀드릴 걸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일로 내 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전 아직도 시아버지와 동서들에게 마음이 풀렸다고 확답하진 않았어요. 사실 저야 제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일하면서 애들 키우다 보면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동서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동서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시아버지 앞에선 착실하게 일하는 척 하면서 교육비만 쏙쏙 받아먹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이번 기회에 동서들을 잠깐이나마 골탕 먹이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어떻든 그래도 동서들이 그동안 저에게 잘못한 거 조금이나마 안 것 같아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어느 때보다도 속이 시원합니다. 언제까진진 몰라도 당분간은 동서들이 시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저에게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지켜보려고 해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얄미운 동서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보셨는지 저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경험담 참고해서 다시는 동서들에게 당하지 않는 현명한 맏며느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화목하시길 바랄게요.